이제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속도가 뭐 한 20배쯤 빠른 거죠.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우리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요번에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제가 그 무료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들 정말 많으시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무료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신청 링크를 쓰시면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반도체 어려운 기술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 정인성 작가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지는 모르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재밌게 항상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GTC 그렇죠. 2026년. 그게 원래 이제 뭐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뭐 이제 개발자만 보는 건 아니죠. 세생 전 세계인이 모두가, 다 보죠 이제는. 거의 뭐 축구 볼 시간에 하는 프로인데 이게 축구 볼 시간에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나온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었고 네. 지금 시대 우리가 지금 2026년 3월 23일 현재 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새로운 기술도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이제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이 관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기보단 저는 여기서 소개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정확히 지금 이 광활한 AI 시장에서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요번에 나온 것 중에 HBM 쓰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칩이 나왔어요. 그 HBM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HBM 없는 칩이라는 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리냐? 그러면 이걸로 돌리는 인공지능은 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없는 칩을 봤으니까 최근에 HBM들 이야기 좀 뭐 의견에 가까운 것들이긴 해요. HBM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따라갈까요? 일단은 그 요번에 소개했던 칩 중에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이제 이 회사가 저 예전에 나와서 이 활동을 할 때 2024년 이럴 때쯤에 이제 전에 회사 있던 그런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이 회사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그때 한번 질문을 많이 받고 이제 지금 와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솔루션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대체 이게 뭔지는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냥 이게 미래다, 뭐 세상을 지배할 칩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히 인공지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HBM 얘기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제가 따라갈까요? 그록이 내놓은 칩이 정확히 뭐냐, 우리 써볼 수 있냐, 이거 사실 인터넷에서 간접적으로 좀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쓴 내용을 조금 보면서 칩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마켓으로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그냥 좀 무르르듯이 이번엔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들이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걸 봐야 되겠죠. 자기소개 내용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싱글코어 앤 온칩 SRAM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SRAM이라는 거는 우리가 GPU나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해야 될 작업을 적어 놓는 장소를 의미해요. 우리 보통 그 HBM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GPU 칩이 있다고 하면 요 옆에 우리가 HBM을 이렇게 붙여서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 칩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록이란 칩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하면 칩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요 안에 예를 들면 GPU의 계산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메모리 HBM 대신에 속도 빠른 메모리인 SRAM을 이렇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 하나 안에 계산 장치와 저장 장치를 같이 놓은 것이죠. 칩 안에다가 그러니까 GPU랑 램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렇죠. HBM은 따로 있었잖아요. GPU 칩이랑. 이제 정확하게는 기존 엔비디아 GPU도 요 SRAM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얘들이 노리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SRAM의 면적을 확 크게 쓰겠다. 여기에서 혹시나 D램과 S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D램은 뭐 다이내믹 뭐 동적 뭐 그러잖아요. 뭐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결국 우리 컴퓨터 돌아가려면 계산하는 반도체랑 계산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공간에 해당하는 녀석이 D램이랑 S램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 이런 건 D램. 보통은 이제 이 계산하는 칩이랑 별도 칩으로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같은 데가 만드는 것이 D램이고요. 그리고 S램이란 것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저장소인데 얘는 보통 칩 안에 같이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는 빠른 저용량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PU 계산하는 부분 입장에서 역할이 똑같은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D램이랑. D램이 훨씬 더 고성능. D램이 용량이 크고 느려요.
용량이 크고 네, 느리다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가격당 용량이 크고 대신에 느려요, D램은. SRAM보다. SRAM은 엄청 빠른데 정말 많이 빠르죠. 막 네네네. 몇십 배씩 차이 나는데 네. 가격도 그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록이라는 칩의 컨셉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HBM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 붙이는데. 만들던 제품을 우리 HBM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안아버릴게. 우리 안쪽으로. GPU 같은 거 칩 안에다가 같이 많이 넣어서 쓰겠다. 예. 요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온칩 SRAM이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칩은 자기들 칩이에요. 네. 이제 얘네들은 이 칩을 LPU라고 불러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나 NPU 같은 칩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인 네. 목적으로는 GPU 이렇게 그렇죠. 많이 배웠고 그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어떤 특정 용도로만 네. 잘 쓰이는 건 NPU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갑자기 LPU라는 게 나와서 사실 이런 칩의 명칭, 뭐 약어 이런 거는요. 네. 좀 마케팅 목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GPU 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린 차별점이 있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예. 그 용어 하나 만드는 감이 있죠. NPU, 뉴럴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리고 여기 L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L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 모델. 언어 모델만 빡세게 돌리는 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비슷한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GPU보다 범용성이 더 떨어지고 진짜 인공지능 중에서도 언어 인공지능,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만 빠르게 돌리는 게 그것만 목표예요. 아주 잘하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하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 엄청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GPU가 학습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면 NPU가 그거를 좀 가성비 있게 추론해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 LPU도 그러면 그렇죠. 특히 랭귀지 모델에서만큼은 우리가 훨씬 특히 이제 빠르다. 추론에 있어서 그렇죠. 훨씬 그래서 빠르다라는 거죠. 제수장도 설명을 한 게 베라루빈이었나요? 그 다음 그거였나? 루빈, 그건 GPU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거기에 차세대 모델에 네. LPU가 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추론을 여기서 더 빨리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아마 그 칩 안에 같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별도 칩으로 그러니까 패키지 네. 안에. 네. 패키지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에 들어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 이미 완성한 물건이니까 베라루빈은. 그게 파인만 얘기였나? 아마 포스트 루빈일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이 그로기라는 회사가 23년부터 이 칩을 설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시된 칩에 함께 합쳐져 있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하, 그쵸.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라이 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미래 비전을 또 보여준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 파인만이나 차기 그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제품이에요. 음. 여러분이 이 칩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도 이 칩 기반으로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한번 켜볼 수는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쉽게 네. 말하면. 지금도 쓸 수 있다고요? 예, 요 밑에 요 주소를 가면요. 그리고 음. 이제 가입하면은 뭔가 질문을 해서 뭐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컴, 플레이그라운드. 뭐 여기 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머리 좋으니까 아. 외웠을 거예요, 주소는. 그러니까 그건 두고 예전 이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 물어볼 수 있어요. 여의도의 음식점 좀 추천해줘. 이러면 여기 답변을 막 해요, 여기서. 이게 답변이에요. 그 일반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처럼 예, 똑같이. 서비스랑 똑같죠.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써보면. 우리 보통 제민이나 뭐 챗GPT 쓰면 말하는 것보단 조금 빠른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록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돌아가는 것 자체는 GPT OSS라고 많이 쓰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이거 대답 속도가 거의 1초에 한 500단어 가까이 나와요, 써보면. 그냥 한 방에 빵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답변이 거의 우리 입장에선 즉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읽는 속도보다 당연히 더 빠르게 나올 거고. 열심히 연습하면 이 정도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못 읽어요. 기본적으로 초당 한 빠르다. 400 몇 단어씩 정확하게 토큰이니까 단어로는 한 350개? 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나와요. 반응 네.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얼마나 빠른 거냐. 예. 그 일반 엔비디아 H100 이거 뭐 2년 정도 된 제품이지만 예. 이거 사용자 한 명 들어가면요. 보통 동일한 인공지능 돌렸을 때 초당 한 20개 정도 토큰을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한 1초 만에 나온다고 치면 그록에서 이제 H100으로 동일한 인공지능 질문 답변을 하면 뭐 한 20초쯤 걸리겠죠. 물론 이제 이런 벤치마크를 인터넷에서 볼 때는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도 우리가 질문의 길이가 길고 답변은 짧을 수 있고 질문 짧고 답변 길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벤치마크를 해야 두 칩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은 H100이면 네. 지금 뭐 베라루빈이라든지 그 전에 블랙웰 나오기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H100으로 챗GPT 뭐 3.5, 4.0까지도 막 학습해갖고
그 세상을 놀랍게 A백으로도 했어요. A백 그 A백 다음이 다음 제품이죠. 그렇죠. A백 다음에 H백 세상을 되게 놀랍게 했던 그렇죠. 그런 GPU인데 충분히 현역 카드예요 지금도. 근데 그거보다 20배 LPU 빨리 나오는 거죠. 그로크의 LPU가 20배 빠르다고요? 네, 정확히 동일한 거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숫자가 20배씩 차이 나면 훨씬 빠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와 이렇게 20배나 빠르면 HBM을 왜 쓰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H백 뭐 저런 거 다 쓸 필요도 없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요. 네네네. 아까 봤던 답변 뒷부분인데 답변 틀렸어요. 네? 여기 그 추천받은 음식점 보면 명동교자 여의도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없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빨리 답은 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환상이죠.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건데 이제 요거 자체가 반도체 탓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반도체가 인공지능의 답변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칩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돌려서 빨리 돌아가냐 느리게 돌아가냐 문제지 그록 칩이 그 오답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느냐 요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가면서. 그럼 대체 이 제품이 뭐냐 그거를 이해하는 그 키 중 하나예요. 이렇게 답변에 할루시네이션 나오는 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빠른데 안 정확하면 어떻게 쓰란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나쁜 제품은 아니죠. 노리는 바가 좀 다른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원가 측면에서랑 고객 측면에서 둘 다 기존 엔비디아 칩이랑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일단 엔비디아 칩의 디자인을 그럼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우리 보통 인공지능 돌릴 때 뭐 GPT 계열이나 여러 가지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돌릴 때 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단위가 트레이 단위, 모듈 2개 합쳐진 거.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순서를 보면 이게 GPU거든요. 요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그 계산 단위 GPU는 GPU 칩 2개랑 HBM을 8개 같이 쓴 게 이제 기본적인 단위고요. 한 판. 그러니까 쟁반 하나에 그렇죠. GPU 2개, HBM 8개 담아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있는 걸 2개 합치고 걷다가 이제 얘들 그레이스 CPU라는 걸 합친 걸 모듈이라고 불러요. 거기 CPU도 들어가죠, 참. 그리고 그런 거 2개 묶여 있는 걸 제기하고 트레이라고 부르는데 엔비디아에서 보통 이제 인공지능 사용하는 회사가 학습이건 추론이건 쓴다 그러면 트레이 하나 단위를 사용해요. 보통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 큰 걸 돌린다고 하면 요 트레이 하나에서 돌아가는 걸 제일 선호하죠. 뭐 이거 트레이 2개 합쳐서 돌려야 되는 큰 인공지능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요 트레이 하나 안에서 해결되는 게 좋아요. GPU 하나에 네. HBM이 192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트레이에는 192 곱하기 4 정도, 약 800기가 정도 HBM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용 메모리 용량은 800GB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트레이 하나가. 네.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단위인 거예요. 예. 그럼 이 그록이란 칩은 어떠냐? 얘는 좀 컨셉이 달라요. 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기본 단위가 결론부터 말하면 요 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단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그 인공지능을 돌리거나 학습을 하건 추론을 하건 그럴 때 구매자가 사야 하는 단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렉 하나 안에는 GPU가 NPU 칩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사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음. 최소한 네. 이만큼은 사셔야 당신의 AI가 그렇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단위라고 합니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지금 막 그 설명을 쉽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B200 같은 것도 요 GPU 칩 하나만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죠. 의미 없죠. 저거 네. 컴퓨터에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요 거고. 모듈도 아마 모듈 하나만 떨렁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트로 사셔야 네. 됩니다. 이거네. 세트로 사는 게 편하죠. 다들 그렇게 쓰니까.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록은 이렇게 개별 칩과 카드도 있는데 네. 카드도 있고 아까 그 트레이에 해당하는 요 자기들 노드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네. 구매자가 이걸로 인공지능 돌리려면 그래도 렉 단위로 사는 게 맞아요. 여기. 왜 그럴까? 이 용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록이라는 칩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칩은 HBM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 전부 칩 안에 있는 SRAM을 사용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요 칩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500메가밖에 안 돼요. 0.5GB죠. 근데 여기 HBM은 요 GPU 하나에 여기 HBM 뭐 8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요 8개 합치면 192GB예요. 거의 뭐 400배 차이 정도 난다고 봐야 예, 되겠죠, 예, 용량이. 예. 용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우리 돌리는 인공지능이 아까 GPT OSS 봤을 때 얘가 패러미터가 120빌리언인데 요거 돌릴 때 요 파라미터만 메모리를 120GB 정도 사용해요. 양자화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봤던 GPT 120B OSS 하나 구동하려면 그록칩 몇 개 필요하냐? 최소 240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답변 엄청 빠르다고 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카드 200 몇 개가 동시에 다다다다다 작동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블랙웰 하나의 양을 뽑아내려면
그로크 칩으로는 240개가 있어야 된다. 뭔가 싸고 네. 빠르기는 한데 그만큼 많이 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240개 칩을 넣어서 속도가 뭐 한 20배쯤 빠른 거죠. 왜냐하면 답변 속도는 빨랐잖아요. 아까 그랬죠? 답변 속도는 빨랐는데 지금 카드가 240개 필요하다는 거죠. 해보면. 비즈니스 단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거는 블랙웰 이 한 네. 판만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트레이 하나 사면은 트레이 하나만 사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HBM도 네. 있고 성능 좋은 그렇죠. 건데 그로크를 사면은 이거 가지고 아예 서버 네. 렉 하나를 이렇게 이걸 하나를 통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GPT OSS 120 빌리언 같은 경우는요. 그 트레이 하나 사면은 4개는 돌아가요, 거기서. 근데 얘는 240개 칩으로 하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240개 뭐 8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비즈 단위에서.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장님 저걸 그럼 제가 왜 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 그 칩을 만드는 회사보단 인공지능으로 뭘 할 서비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의도 맛집을 막 물어봤죠, 앞에서. 네네네. 틀리긴 했지만 하여튼 제 질문의 지나갔어요. 목적은 여의도 맛집이에요. 네네네. 이 질문이 1초 만에 나오느냐 5초 만에 나오느냐 이거 중요할까요, 저한테? 한국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승질 급한데 그냥. 뭐 그 정도로 급하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뭐 여기 직원들 알고 있을 테니까. 어. 저는 그 정도로 급하진 않거든요, 네, 성격이. 네. 저는 한 6초 정도는 버티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로크가 그 성격 급한 사람을 위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도 나름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얘는요, 칩도 커요. 요게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있는 그로크 칩인데, 요거 엔비디아 B200이거든요. 요게 B200이에요. 요만큼이 칩인데, 요게 GPU 칩이에요. 그리고 요게 HBM이죠, 요렇게. 근데 칩 사이즈도 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B200이 칩 2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록 칩 하나예요. 얘는 요만큼으로 500MB 용량 가지고 있는 거고, B200은 이만큼으로 192GB. HBM까지 합쳐서. 그럼 공간 효율이나 이런 게 높지는 않네요. 떨어지네요, 오히려. 높지 않은 레벨이 아니고 이거 환장하는 수준이죠, 이제. 그러면은 저거를 아까 20장? 뭐 120 몇 개, 240 몇 개 써야 그러면은 OSS 데이터 센터 부동산인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부동산도 부동산이고 이거에 TSMC의 주문량을 뭐 몇백 배 넣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생산 라인에. 이거 왜냐하면 아까 칩이 뭐 240배 필요하다고 했고 예. B200이 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웨이퍼 사용량이 그 TSMC 쪽 파운드리 웨이퍼 사용량이 몇십 배씩 늘어나겠네요. 웨이퍼도 비싼데 다 잡아먹겠네요. 그렇죠. 쓰던 거 그대로 쓰려면 좀 공포스러운 물건이죠. 작게 어떻게 못 만듭니까? 그 SRAM이 워낙에 커서 그래. SRAM 용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거대한 칩의 절반 가까이 SRAM인데 그 메모리 기술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HBM도 사실은 D램을 네. 8단, 12단, 앞으로 16단 그렇죠. 쌓아 밀도 안 올리니까 높아지니까. 옆으로 안 넓어지고 효율적으로 생기는 그렇죠. 거지. SRAM처럼 공간 많이 잡아먹으면 웨이퍼랑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다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아까 그 트레이, 전체 네. 포장까지 하는 것도 면적도 그렇고 그렇죠. 렉으로 쌓을 때도 공간 더 많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담이지만 TSMC가 메모리 사업 진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SRAM 요 안에 500메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HBM은 요거 스택 하나가 24거든요. 근데 요게 12개 D램으로 돼 있죠. 네. 12개 D램으로 돼 있으니까 D램 하나에 2GB쯤 되죠.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D램 요만한 거 하나가 2GB고 이 그록칩을 이만큼 면적 써놓고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그 면적당 밀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SMC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얘네 둘은 사실 반도체 산업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죠. 지향점도 다르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요만한 면적에 용량 2 정도를 넣는다고 하면 TSMC는 이 정도 면적에 용량 0.5를 넣고 대신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아예 뭐 지향점이 네. 다른 거네요, 그냥. 다른 지향점을 가진 제조 기술로 제품 만들었으니까 예. 당연히 목표도 다른 거죠, 둘은. 오, 네. 그러면 이렇게 칩 안에다가 SRAM 많이 넣고 D램 거의 안 쓰고 돌리는 솔루션들 있었습니다. 저 텐스토렌트가 그 네. 반도체의 신? 그 짐 켈러. 짐 켈러가 창업했다고 해갖고 예. 엄청 화제 모았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GDDR도 쓰긴 하는데 네. 내부에 보면 이제 칩에 SRAM 면적을 많이 썼다라는 것 자체는 비슷하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네. 때는 안 그래도 그 짐 켈러 이야기하면서 짐 텐스토렌트 켈러가 얘기를 했죠. 자기는 HBM 안 쓴다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GDDR, 뭐 GDDR 그래픽 쓰고 D램으로 네. 한다고 GDDR 그래서. 칩을 SRAM 많이 있는 인공지능 칩에 연결을 하는데 예. 그 칩이 GDDR 메모리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로크의 LPU나 네. 텐스토렌트나 세레브라스가 네. 한다는 NPU랑 비슷한 거네요.
다 그 조금씩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GPU에서 출발해서 예. 조금씩 자신들의 비교 우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 솔루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SRAM 사용량을 꽤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차이 대충 보면 그래프 코어 꽤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GPU 구조는 비슷하게 가져가고 거기다가 SRAM 넣는 거 많이 넣어요. 엔비디아보다.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 칩이 할 수 있는 거 다 좀 빠르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NPU, 뭐 LPU, 뭐 이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D램이 아닌 SRAM을 같이 품어서 넣는 거니까 TSMC에 주문 줄 때 네. 우리는 SRAM 이만큼 넣어주세요. 그렇게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원가 당연히 더 비싼데 경쟁하려고 일부러 싸게 파는 애들인 거예요, 얘들은. 이 제품들은 전부 칩 면적당 원가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칩들 예를 들면 여기서 세레브라스를 빼면요. 어쨌거나 D램을 사용해요, 나머지들은. D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칩 안에다가 SRAM을 좀 더 넣음으로써 엔비디아보다는 빠르게. 근데 칩 면적 단위 네. 아니면 가성비로 따져도 엔비디아한테는 뒤처지는. 그렇죠. 그래서 왜 젠슨 왕이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 집 비싸다 뭐라 하지 마라. TCO 가성비로 얘기를 따지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저렴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확하게 TCO 얘기를 하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아유, 유식한 용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총비용. 그쵸. 뭐 하드웨어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거 비싼 걸 뭐 부정은 안 하는데 너희가 계산기를 그것만 두드리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체를 보면 우리 게 제일 싼 거다 뭐 이런 거네. 네, 뭐 인공지능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에러 나갖고 한 달 멈추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난생 처음 보는 칩 돌려서 버그 나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한 게 TCO 개념인 거죠. 그럼 젠슨 왕이 옳았던 겁니까?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들에게 달린 거. 지금까지는 젠슨 왕이 잘 하고 있죠. 이제 하여간 이렇게 SRAM 많이 쓰는 칩들이 예. 좀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예전에 IBM도 노스폴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요 칩 하나로 그대로 완성품이에요. 지금 요즘 언어 인공지능 돌리고 할 때는 칩 여러 개 막 예를 들면 엔비디아 NV링크로 연결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수천 개씩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칩 하나요? 그냥 칩 하나로 우리가 추론 다 하겠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엄청 빨라요. 뭐 엔비디아 칩보다 10배, 20배 빠르게 돌아가죠. 아주 가벼운 것만. 근데 문제는 한 10년 전 인공지능 정도만 돌아간다는 거죠. LLM 나오기 전에. 네.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요 그로크랑 컨셉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은 웨이퍼 전체를 칩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라우팅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동그란 웨이퍼 하나가 칩인 거예요, 얘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제일 비슷한 컨셉이고 예. 텐스토렌트는 프로그래밍 모델이 좀 다른, 뭐 전에 이미 설명한 거니까 이건. 그래서 그로크는 얘네들과 차이가 뭐냐? D램 안 쓴다. 그러니까 SRAM을 더 넣어서 GPU 성능을 높인다 레벨이 아니고 우린 그냥 D램 뺀다. 그러니까 SRAM이랑 D램 같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자주 쓰는 거는 SRAM에 갖추고 오고 나중에 쓸 건 D램에 좀 남겨놓는 식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 근처에 물류 창고랑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있는 조그만 물류 창고가 SRAM이라고 하면 시외에 있는 거대한 창고가 이제 D램 같은 건데 GPU한텐 이제 보통 그런 모델을 다 유지하는데 그로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그냥 도심에다가 거대한 창고 하나 짓겠다. 당연히 땅값은 비싸죠. 웨이퍼 값은. 그죠. 그렇게 해서 성능을 아주 끝까지 가겠다. 근데 칩 하나의 용량이 500밖에 안 되는데 인공지능 용량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칩과 칩 사이 연결에 몰빵하겠다. 요 두 개만 몰빵한다요, 여기. 칩과 칩 사이에 어떤 칩이랑요? 그 그록 칩 사이에. 엔비디아도 NV링크로 칩 1000개씩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 그록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아하. 20개, 뭐 40개 이렇게 다. 왜냐하면 GPT 같은 모델이 메모리 120기가 쓰는데 예. 단일 칩 하나가 0.5GB 용량밖에 안 가졌잖아요. 이 칩 하나로 어떻게 이거 전체를 돌리겠어요? 못 돌리죠. 그렇죠. 못 돌리니까 당연히 연결. 이 칩 간 연결이 강제되죠. 칩 간 연결이 없으면 못 쓰는 애죠. 그러니까 렉으로만 이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다 연결된 걸 사세요. 이런 거네요. 칩 하나, 카드 하나 사서 써도 되는데 원하는 거 해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아마 비즈니스 비용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최소 단위로 사도. 이거 아마 조그만 회사가 사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강남 땅에다가 HBM을 비롯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데 똑같은 강남 땅에다가 LPU 같은 경우에는 그로크도 그렇고 거의 오두막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오두막 하나로 안 되니까 오두막끼리 다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정확하게 강남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뭔가를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HBM 쓰는 일반적인 GPU는 비싼 강남에는 GPU 계산기만 놓고 약간의 SRAM과 그리고 땅값이 싼 저 변두리에다가 창고를 HBM이라는 창고를 놓는다고 하면 그러고는 우린 무조건 성능으로 간다 그랬고 강남에다가 창고부터 공장까지 다 짓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도 한 회사인 거죠, 이건. 그럼 이제 이제 파운드리가 나와요? 네, 이 얘기는 해봐죠. 왜 그런데 그록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느냐. 사실 이제 맞아요. 이번에 그 선언한 게 네, 앞으로 삼성에게 이제 그로크라고 네. 하는 LPU 생산을 맡길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에게.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23년, 24년 이럴 때도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로크가. 꽤 옛날에 그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산안으로 계속 개발을 해왔죠. 그냥 하던 거 지금 몇 개월 만에 인수됐다고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던 일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젠슨 왕이 삼성 뭐 땡큐 여러 번 하고 파운드리도 이제 맡기겠다라고 해서 뭔가 없던 고객 찾은 것처럼 대박이 난 것처럼 들었는데 있는 고객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록도 인수되기 전에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아까 이 단위가 레카나라고 했는데 그런 고객을 찾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그로크가. 그렇죠. 없죠. 없잖아. 근데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인수하면서 네, 엔비디아 GPU 옆에다 붙여버린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정확하게 그 생태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그룹도 뭐 이건 저도 내부 사정일 테니까 나름 삼성 파운드리를 택하면 장점은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현대 미세화의 빡센 부분인데 네, 이게 그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룹 칩의 구조예요. 어, 여기 보면 여기 MEM이라고 쓰였죠. 예, 요거. MEM. 요 두 개가 메모리 SRAM이에요, 이게. 아, 메모리. 요게 SRAM 부위예요. 예, 그리고 여기 C2C라고 쓰였죠. 네, 이거는 그룹 칩과 그룹 칩을 연결하는 칩 간 연결 부위예요. 연결. 그리고 요 두 개가 아마 그 계산 장치일 거예요. 예, 그 이 칩의 면적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계산 장치가 맞나요? 계산 장치 아닌 게 맞나요? 아닌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저장소고 HBM 대신 넣는데 밀도는 낮고 속도는 빠른 그 친구들이고 그리고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성이 있는 칩 간 연결이고요. 근데 얘네들 요 부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메모리 부위랑 C2C 부위는요. 미세화가 잘 안 돼요. 파운드리 바꿔도 크기가 잘 안 줄어요. 요 오른쪽에 보면 TSMC가 자기들 3나노랑 5나노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뭐 이거는 뭐 비밀이 아니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얘들 그 계산 장치 밀도는 5나노에서 3나노 넘어가면 70% 오른다고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SRAM 밀도 얼마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20% 올라간다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아날로그 밀도 얼마나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10% 올라간다고 돼 있죠. TSMC가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느냐. 고객들이 와서 이제 TSMC 5나노를 쓸 거냐 3나노를 쓸 거냐 결정할 때 가성비를 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요 그룹칩에서 4나노 안 쓰고 예를 들면 TSMC 3나노를 쓴다고 하면요. 요 부위들은 많이 미세화돼요. 요 부위 70% 미세화되는 거죠.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요거 20%밖에 미세화가 안 돼요. 요 부위가. 아까 SRAM 2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 오른쪽에.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면적 잘 안 줄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10%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4나노, 삼성 4나노에서 뭐 TSMC 3나노 가도 별 차이 없다. 좀 그런 거죠. 이제 좋아지긴 하죠. 4나노보단 3나노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좋기는 하는데 네. 투자 대비 줄일 그렇죠. 수 있는 게 적어지니 어차피 네. 약간 한계 효용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파운드리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 요 SRAM 면적 스케일링이 잘 안 돼요. AMD 제품 보시면 3D 캐시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3D 캐시 제품을 보면요. CPU 칩을 위에 놓고 얘는 CPU를 4나노로 만들어 놓고요. CPU 위에다가 옛날 7나노 공정으로 만든 SRAM 칩을 하나 얹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근데 이 AMD가 4나노 칩 위에다가 7나노 SRAM 칩을 올리느냐. 어차피 미세화 잘 안 되니까 SRAM 부분은. 그러니까 옛날 공정으로 SRAM 만들고 그 위에다 패키징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SRAM 부분은 이 부분은 잘 미세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신 공정을 써도 그 돈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별로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SRAM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공정을 쪼개서 만들자 해서 7나노 SRAM 칩에다가 4나노 계산기 칩을 붙여서
AMD 이제 3D 캐시 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그록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TSMC 거 안 쓰고 삼성 걸 쓰느냐 말했지만 계속 이걸로 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동일한 4나노라고 붙은 웨이퍼여도 삼성전자 웨이퍼가 면적당 가격이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이 한 20 몇 프로, 30% 싸다. 그러면은 비용이 한 30% 그대로 줄어버리는 구조죠. 성능은 조금 안 좋겠죠. TSMC가 잘하니까. 근데 본인들 목적엔 맞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도 나오고. 네, 자기들 칩의 설계상 원가 관점에서도 최신 공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효용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그로크라는 칩을 특히 네. 이제 4나노로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 그래서 되게 의아 혹은 네. 감사했는데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TSMC에게 안 맡기고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긴 이미 게. 하고 있었다는 게 제일 클 거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칩의 역할상 어차피 개수를 확보하면 개별 칩이 조금 느려져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칩의 경우는 아까 보면 막 120개씩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TSMC에서 80개 얻는 것보단 삼성에서 좀 느린 거 120개 얻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놈인 거죠. SRAM 용량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HBM을 비롯해서 지금 DRAM 수급이 되게 가격도 그렇고 불리해진 상황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예. 차라리 그냥 SRAM 안에다 품어버린 쓰는 게 조금 더 빨리 수급도 되고 HBM을 사실 그런 감도 대체할 수 있어요. 있는? 이제 이럴 때니까 새로운 칩들이 좀 기회를 잡는다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HBM은 수요 초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HBM 쓰는 칩 설계를 잘해도 어차피 제조 못하죠. 파운드리랑 HBM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있으면 돌아가는 제품도 한번 팔아볼만 하죠, 이럴 때. 왜냐하면 HBM 공급이랑 무관하잖아요, 그록칩은. 그러면 이런 데도 또 마켓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총 추론 비용은 쌀까 비쌀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싸요. 왜냐하면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엔비디아 HBM 달린 칩이 훨씬 빠르거든요. 아까 제가 성능 설명할 땐 예. 출력 하나 토큰 정확하게 그록으로 추론할 땐 초당 400개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H백으로 추론할 때는 초당 20개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H백에다가 아까 그 GPT 모델을 돌려보면요. 한 번에 사용자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까지도 나와요. 사용자 한 명이 초당 20개 정도 답변 단어가 나오는데 1000명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론상. 계산해보면 총 사용자 숫자로 비교하면 이 녀석이 36배 많은 사용자를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칩 하나에 HBM 엮여 있는 애인데 그록은 여기다 칩을 한 120개는 썼을 텐데 뭐 200개인지 뭐 120개인지 썼는데 정작 총 사용자 숫자의 36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엔비디아 쪽 솔루션 GPU 칩 하나로 이루어진 H백이 더 빠른 거죠. 이제 그록의 핵심은 그래서 이 엔비디아 칩이 할 수 없는 거, 소수의 사용자한테 아주 빠르게 답변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칩은. 소수의 사용자에게 아주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게 거.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요리를 시켰는데 네. 라면 하나를 3분 만에 끓여서 나올 수 있죠. 네네. 근데 제가 라면 한 그릇을 부탁했는데 예를 들면 군대 취사장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 취사장에서 솥에다가 물 넣고 큰 솥에 막 불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오래 걸리죠. 그럼 거기서 라면이 한 30분 뒤에 나와요. 하나만 시키면. 근데 사람 100명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취사장에서 라면 끓이면 라면 다 까갖고 큰 솥에 넣고 그냥 집어주겠죠. 그쵸. 엔비디아 칩은 그런 놈인 거예요. 그록은 어떠냐 하면 아주 작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칩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한 명 있으면 엄청 빠르게 처리해주지만 사용자 수가 늘면 속도가 계속 사용자당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엔비디아 칩은 사용자가 한 명 있을 땐 반응 속도가 그저 그런데 네. 사용자 수가 늘어도 각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 열화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려고 만든 칩인 거예요. 이 언어 모델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 사실 학습 돌릴 때 많이 하는 거라서 학습을 잘 돌리는 칩들은 원래 동시 사용자를 많이 서비스할 수 있어요. 이건 학습 칩 아니잖아요, 그록은. 그러니까 동시 사용자 숫자에는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추론에 특화된 네. 칩이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 같은 건 좀 덤프 트럭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제가 서울 부산까지 택배를 하는데 덤프 트럭으로 하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한 페라리 같은 거 시속 200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가죠. 근데 대신 짐을 많이 옮겨야 될 때 정해진 양의 큰 짐을 옮겨야 될 때 엔비디아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페라리는 여러 번 왕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반응 속도랑 최대 사용자 숫자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록은 반응 속도 최적화고 엔비디아 일반적인 GPU는 처리량, 개별 사용자는 좀 느리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비싼 거죠. 그록은. 왜 비싼 칩입니다. 되게. 그럼 왜 이런 거 쓰느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네. 인터넷으로.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해요. 인터넷에서 와이스트리트인지 뭔지 하여튼 유튜브 좀 조사해봐.
라고 하면 요렇게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요 인공지능들이 두 칩 중 하나에서 구동이 되겠죠. 네. 뭐 아마 엔비디아에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레그라는 걸 합니다. 레그? RAG? 레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공지능 돌리는데 인공지능이 모르는 거 바로 답해야 되면 환상을 일으키니까 네. 구글에 Y스트리 친 결과를 언어 인공지능에 넣어서 답변을 얻는 거예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레그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디서 돌아가느냐?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록칩으로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빨라지지 않아요, 레그는. 왜냐? 제가 아까 레그 기반의 언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까 질문했죠. Y스트릿이 뭔지 알아봐라. 그러면 이 요청이 저쪽에 이제 구글로 넘어가요. 그럼 구글이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구글 내부에서 그런 Y스트릿에 대해서 탐색해라 라고 한 다음에 탐색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 요약해서 답변을 만들겠죠. 근데 그록이란 칩이 할 수 있는 거는 요 자료 수집 다음 단계, 자료 수집 끝나서 내용 요약한 다음 답변 만드는 것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록 칩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Y스트릿을 따다닥 쳐서 답변을 가지고 와야 인공지능이 요약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반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회선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터넷, 이 레그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특징상 여기다 바로 그록칩을 사용하면 생각만큼 빨라지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거, 사용자 요청, 이거는 지금 요 사무실 인터넷 속도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 뭐 레그, COT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인공지능은 자기 머릿속에서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받아서 요약한 다음에 저한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 자료 수집 이런 거 역시 인터넷 회선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록이라는 칩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그 GPU랑 NPU가 할 수 있는 일, 줄일 수 있는 일만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NPU건 LPU건. 실제로 GPU가 개입하는 요 부분에서만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그록칩을 인터넷에 그대로 지금 쓰는 레그 서비스에 쓰면은 효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환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록칩은. 왜냐하면 그록이란 칩이 반응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 칩의 장점을 보여주려면 요 레그를 붙여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까 인터넷에다가 타이핑해서 답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록이 그 답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여의도 맛집을 검색을 해서 여의도 맛집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가 여기 얘들 느려지게 보이죠. 왜냐하면 엔터 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가 여기 여의도 맛집 알려줘 그러면 그록칩이 돌아가기 전에 일단 여의도 맛집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겠죠, 얘가. 네. 근데 그건 그록칩이 빠르게 못 해주죠. 그 구글 거 기다리는 거니까 네. 인터넷 시간처럼. 구글 답변 기다리느라고 이제 시간이 지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칩의 장점이 안 보이죠. 그러면 데모를 했는데. 칩의 장점을 보여주려면 요 앞에 있는 요 인터넷 부분을 안 보이게 해줘야 되죠. 네. 근데 인터넷 부분을 없애주면 환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정확한 걸 환상하는 찾아야 거죠. 되는데, 예. 마치 이거는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한테 여의도 맛집 물어보고 너 답변 안 하면 안내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네. 없는 말이라도 지어서 네,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얘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니고 학습할 때 데이터 패턴 보니까 여의도가 뭔지 모르는데 여의도랑 뭐 한국, 서울 이런 단어를 같이 많이 봤잖아요. 대충 서울에 있었던 음식점 이름 막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인터넷 검색 결과가 있었다면 이런 대답은 하지 않았겠죠. 그 인터넷 검색 결과를 넣어주면은 칩의 장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데모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좀 고민을 해볼 만하죠. 예를 들면 공장 안에서 제가 뭔진 몰라도 로봇을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이 로봇이 어떤 매뉴얼 긴 걸 좀 봐야 돼요. 예를 네. 들면. 근데 이 로봇이 시속 200으로 움직이는 어떤 제품이 왔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녀석 써볼 만하죠. 여의도 맛집을 빠르게 말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냥 그 야구공 어떤 날라오는데 현장에서 피지컬 네. AI가 단순하게 해야 하는 일만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로크 같은 게 그렇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사장과 아까 말한 개인 요리사의 차이인 거예요. 취사장은 여러 사람한테 라면 한 번에 끓여주기 용이한데 대신 처음에 한 번 가동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최초 반응 속도가 느린 녀석을 굉장히 반응 속도 빨라야 되는 환경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제가 로봇한테 야구공을 피하게 만들고 싶은데 로봇의 최초 반응 속도 1초야. 안 되죠. 맞고 쓰러지겠죠. 네.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 엔비디아 H100으로 로봇 1000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중국 유니트리인가요? 어디에서는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테니스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마 큰 언어 모델이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냥 공부고 치는 걸로 하겠죠. 아, 인공지능 크기가 조금해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작게 하면은 안 되는데 엔비디아 GPU에 썼더니 원하는 반응 속도가 안 나올 수 있죠.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용량이 큰 패러미터가 많은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다랑 어떤 인공지능을 구동할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다른 개념이에요. 엔비디아 칩은 큰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어요, 칩 하나에.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칩을 많이 연결해도 빠르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록칩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SRAM을 썼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HBM이란 D램 기반 솔루션 쓰는 인공지능은 전부 반응 속도가 얼마 이상 못 나와요. SRAM 쓴 솔루션만 가능한 거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그록 같은 제품을 잘 쓰려면 네. 아예 작정하고 요 그록 서버가 사용하려는 인공지능이 전부 초고속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냥 아까 봤던 그 제미니 같은 거, 와이스트릿 알아봐라 이런 애는 네. 기존 인터넷망에다가 기존 컴퓨터 연결 이런 거 붙여도 나쁘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그록이라는 제품으로 뭔가 인공지능 서비스 만들고 싶으면 요 서버 부분만 혼자 딸랑 대체하면 큰 의미가 없고, 아까 그것도 비즈니스 유닛 많이 사야 된다 그랬는데. 예, 요거 개수도 많이 많이 필요하거니와 필요한데. 제가 이걸로 레그 같은 걸라도 하려고 하면 예. 인터넷과 연결된 부분도 엄청 빨라야 되고 그리고 연결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부분도 빨라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쓰려면 작정하고 돌릴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런 용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공지능도 이렇게 뇌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인공지능 뇌가 클 때도 요 안에도 HBM이 필요한 부위랑 그 그록으로 돌리면 빠른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인공지능도. 우리 아까 뭐 예를 들어 GPT-3 이런 거 인공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GPT-3는 96개 정도 층으로 돼 있는데요. 예. 0번 층부터 95번 층이 있거든요. 근데 요 층 하나를 쪼개보면요. HBM에서 돌리면 유리한 부분, 뭐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그록으로 돌리면 좀 빠를 만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어텐션은 GPU로 하고 피드포워드는 뭐 그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 형태의 이용은 왜냐하면 피드포워드가 더 크거든요, 용량이. 뭔가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서버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GPT가 175빌리언이라고 하면요. 요 녀석은 H100 정도 카드 안에 쏙 들어가요. H100이라는 GPU 안에 혼자 쏙 들어갈 수 있는데 양자화를 하면.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서 H100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부분과 그록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이 2배 커요. HBM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용량이 1이라고 하면 그록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2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카드를 3분의 1개 쓰고요. 175빌리언이니까 네. 나머지 대충 100빌리언은 여기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그록 카드가 200개 들어가야겠네요. 1대 200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별로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언어 모델 돌리긴 쉽지 않을 수 있죠. 대신 뭐는 있느냐. 이제 나중에 그 인공지능 돌리는 회사들이 뭐 할진 몰라요. 엔비디아도 정확히 모르죠. 근데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하여튼 솔루션은 생겼어요. 정말 빨리 돌리고 싶은 인공지능이 있으면 우리 그록 서버를 사서 엔비디아 서버랑 같이 연결해서 써라. 너 이 기존 엔비디아 인프라에서 예를 들어 서버 2개 빼고 요걸 그록으로 바꾸면 기존 인프라도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 요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인프라를 좀 재활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 영역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죠. 좀 제한적으로. 그렇죠. 요 엔비디아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범용성이 엄청 높지만 빠른 반응 속도는 확보 못 해줘요. HBM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록만큼 빠른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GPU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학습도 네. 잘해, 추론도 잘해, 두루두루 다 네. 잘하는 덤프트럭인데 말 그대로 슈퍼카 하나하나가 그렇죠. 필요한 곳은 LPU를 박아드릴 테니 그 그렇죠. 부분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너희들 인공신경망을 잘 이제 전개를 해라. 너희 서버에다가. 기존에 없는 선택지는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해볼 수 없는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거 하려면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아예 나머지 인공지능 구동하는 배후 인프라도 싹 엎어야 될 가능성은 있다. 인터넷 빨라야 된다니까. 레그 기반 성능을 확 높이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인터넷도 그렇죠. 빨라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제품인 거예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왜 명확히 답은 할 수 없냐. 실제로는 일단 빈틈을 채우려고 하나 인수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엔비디아 제품 어떻게 보면 학습이랑 언어 모델 돌리는 이 블랙웰이나 베라루빈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 토르, 오딘 이런 거, 그 엣지용, 네. 온디바이스용 인공지능이 있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이런 라인업 중에 진짜 저지연을 노리는 그런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 엣지라고 하는 온디바이스는 네네네. 엣지 컴퓨터. 네, 그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 뭔가 추론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GB200 같은 거 학습이나 거대한 인공지능 돌리는 거. 근데 요 두 제품은 공통적으로 D램을 쓰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제3의 영역 하나 파서 라인업을 강화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필요하면 뭐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얘가 진짜로 온디바이스에서 언어 인공지능을 구동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시각이나 청각 처리하는 부분이 엄청 빨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만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서버가 됐건 그 데이터 센터가 됐건 온디바이스가 됐건 저지연이 필요한데 어디든 들어가서 이제 좀 가속기처럼 쓸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분야에 전문 분야에. 네. 그렇게 라인업을 이제 강화하는 김에 면적당 가격이 싼 파운드리에 가갖고 HBM 없어도 팔 수 있는 물건 하나 확보한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혀 뭐 GPU라든지 아니면 HBM 수요를 꺾어놓는다라든지 대체한다라든지 그럴 걱정을 사실은 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애초에. 그냥 새로운 마켓이 뚫리는 거에 가깝겠죠. 이거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특징이. 그러네요. 돌리는 인공지능은 똑같아요, 결론부터 하면. 네네네. 돌리려고 하는 인공지능은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이 대답이 빠르냐 느리냐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 속도의 가치는 인공지능으로 서비스하려는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가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칩 가격, 뭐 칩이 뭐 120개, 240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거 하나로 하는 거에 비해서 240배 뭐 그렇게 비싸요. 근데 서버 가격이 240배를 주고 반응 속도를 20배 개선한다.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배 비싼데 20배밖에 안 빨라? 나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총알을 피할 수 있냐 없느냐는 사실 그 이상이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는 그 효율을 찾는 쪽도 다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패키지 안에다가 그로크를 넣기 시작을 한 걸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이론상 들어갈 수 있는데 반응 속도 문제로 못 들어가던 곳에 솔루션 하나 마련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그 세레브라스나 짐 켈러가 창업한 텐스토렌트나 이런 데는 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로크로 인해서. 그로크가 혼자 있을 때랑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랑은 저쪽 경쟁자들이 이제는 사실 엔비디아 진영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엔비디아 학습 영역을 노리는 회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습용 거대한 서버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가깝고, 그리고 세레브라스는 학습이랑 추론을 전부 다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록을 가지고 가면은 사실 조금 아플 회사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서 빠르게 돌릴까에 대한 대답이 비슷하거든요, 둘이.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도 결론부터 말하면 웨이퍼 한 장을 찍었다 뿐이지 SRAM 많이 쓰자는 컨셉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긴 메모리가 HBM, DDR 이런 거 안 쓰고 자기들이 메모리 X라고 전용 솔루션을 만들어서 써요. 뭐 이 안에는 삼성하이닉스 메모리 들어가 있긴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 HBM이라는 제품이 이 세레브라스 제품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붙어 있진 않아요. 기본 컨셉은 그러니까 SRAM으로 성능 확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왜 네. GPU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없지만 그건 AMD도 못하는 일이고 대신에 그렇죠, 예. NPU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고객사 잘 잡아서 필요한 것만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할수 퓨리오사 있죠. 네. 많이 떴잖아요. 네.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크를 네. 인수한 엔비디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이런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록은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걷어낼 거 다 걷어냈어요. 범용성을 거의 확실히 포기하고 거의 모든 걸 SRAM과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는데 곱셈 덧셈 하는 데만 올인한 형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인해서 남은 면적을 칩과 칩을 극한으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한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극한의 포지셔닝을 잡은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GPU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록이랑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되려 온디바이스나 이런 데 추론으로 들어갈 때 특정 영역에서는 그 카드 한 장으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하는 거에 가깝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B200은 비싸고 용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데 만드는 카드가 용량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가격은 반값이고, 그러면은 192기가까지는 필요로 하진 않는 로봇은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조금씩 다 앞으로 유행할 인공지능이 뭐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 돌리려면 뭘 포기하고 뭐를 취해야 되냐. 그런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록이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엑싯 플랜은 누군가한테 인수되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로크 입장에서는 그렇고, 네. 그로크.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로크 인수로 인해서 왜 그 M&A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예 뭐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남이 가져갈까봐 내가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크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켓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인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비즈니스 하려면 작은 기업이 시험 삼아 렉 하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트레이 네, 하나 네, 정도 네. 사서 하고 싶은데 트레이 하나로는 돌아가는 게 없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서버를 사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프론티어 일부만 할 거야 아마. 이거 당분간 생산량이 크진 않겠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GPU가 어떻게 이렇게 떠올랐느냐. 캐나다 힌튼 박사 팀에서 대박을 냈으니까 그때부터 수요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AI 학습할 때.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요가 확 커지면 그때부터 또 새 마켓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계속 포석을 놓고 그러다 하나 로또 터지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보면 하여튼 HBM은 좀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워낙 다른 물건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안심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 이미 스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HBM 네. 얘기를 조금 많이는 네. 못하고 네. 할 건데 HBM4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었죠. 사상 최대 실적. 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요 HBM은 두 개의 칩이 합쳐진 구조죠. 이렇게 12개의 D램 칩과 정확한 HBM용 D램 칩과 맨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B다이라고 부르는 칩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여기다가 4나노 쓴다. 그록이 쓰는 그겁니다. 지금 네. 요 그림에서 그 하늘색 부위 그거 아니에요? 얘 컨트롤러 다이라고 쓰인 이 부분, 요게 베이스 다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 12개 있는데 지금 네. HBM4가 요 부분이 D램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 HBM4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요 베이스 다이 부분. 우리 여기다가 4나노 썼다. 그러니까 저거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TSMC에게 네, 맡겨서 12나노 썼죠.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 네. 오는데 삼성은 자사. HBM 메모리도 우리가 하고 베이스 다이에 들어가는 네. 파운드리도 우리가 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자는 거. 그러면 요 실리콘을 쓴 것 중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쓰는 게 어떤 효과들을 불러일으키는 거냐 중에서 테스트 관련한 것만. 효과는 많아요. 되게 여기에 파운드리 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거 이점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저게 그 하이닉스가 네. 12나노대였던 거예요? 예, 12나노 쓰고. 그러면은 베이스 다이에 4나노랑 12나노면 네, 그게 뭐 D램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베이스 다이에 4나노와 12나노? 뭐, 요 베이스 다이의 그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4나노, 12나노 부를 때요. 4나노가 단순히 이렇게 배선의 밀도를 12나노보다 좁힐 수 있다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4나노 배선이 이렇게 좁다 그러면 네. 12나노는 이렇게 넓냐?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4나노 공정으로도 배선 이렇게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하면요. 마음먹은 대로. 얘가 전기를 훨씬 적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제조 공정하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 12나노를 할 때도 사실 EUV로 미세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안 그린 거예요. EUV 아니죠. 이때는 그때는 DUV 썼을 텐데 이때도 미세하게 그려볼 수는 있는데 안 한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배선들이 가까워지잖아요. 예. 이 파운드리에서 배선을 가깝게 하면요. 요 사이에 RC 딜레이도 생기고 여기서 이 누설 전류도 생기고 네. 그리고 요 배선 만드는 기술 특징상 요 배선이 가질 수 있는 전압도 얼마 아래로 못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더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네. 그래서 12나노에서 4나노를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예. 와 내가 요 4나노에서 누설 전류를 막을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미세하게 그려도 의미가 그쵸. 있겠구나 이런 거에 예. 가까워. 예. 못 그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려도 의미가 없다에 가까운 거예요. 12나노에서. 그러니까 요 4나노 넘어가면 여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구리 배선을 어떻게 개선하고 무슨 캐핑을 달고 ILD 이런 머터리얼을 갈아 끼우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설 잡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12나노 때 쓸 수 없었던 물질들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4나노 가면. 그래서 제가 4나노를 와서 동일한 밀도로 그려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성능, 네. 어떤 발열, 네. 전력
그렇죠. 측면에서. 뭐 요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납땜물을 대충 붙인 거라고 하면은 이건 뭐 아크 용접해서 붙이는 그런 레벨로 좋은 거죠. 그렇게 좋은 놈이니까 미세하게 그려도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HBM4는 네. 일단은 그 베이스 네. 다이에서부터 먹고 들어갔다. 네, 요 베이스 다이의 성능 장점들이 차이를. 일단 물리적 특성이 좋아요. 동작 전압이 이제 TSMC가 자기들 12나노랑 5나노 정도 비교한 거 보면은 동작 전압이 한 25% 정도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배선 자체도 훨씬 좋아지고 요 안에 이제 파운드리 칩 안에 요 SRAM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네네네. 그 SRAM 밀도도 좀 높아져요. 잘 안 늘긴 하지만 하여튼 12나노보다 4나노는 훨씬 빡빡하죠.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이스 다이 뭐 사실 D램 다이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찌됐든. 기능은 많죠. 정확하게는 이 베이스 다이의 중요도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그걸로 뭐 할 거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는 베이스 다이를 4나노로 했지롱이라고 했으면 네.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TSMC한테 야 너희도 이거 베이스 다이 삼성처럼 4나노로 해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알았던 시점에는 좀 늦었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짬뽕집에 전화해서 짬뽕 곱빼기로 바꿔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HBM이라는 게 1년에 막 웨이퍼 단위로 D램 웨이퍼 10몇만 장씩 쓰는데 그러면 이 베이스 다이 거의 만장 단위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TSMC랑. 네. 근데 그 만장 단위 계약은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TSMC 지금 이미 공장 차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중국집에 짬뽕 100인분 시키는 느낌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까지 맞춰놓은 어떻게 보면 기본 D램 칩의 패드나 이런 위치도 다 12나노 칩에 맞춰놨는데 그 허겁지겁 4나노 칩 찍어서 다시 처음부터 물리적 특성을 맞춰볼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가격도 비싸요. 이제 정확하게 파운드리 칩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스냅드래곤 칩, 퀄컴이 만드는 거. 네.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칩이 면적이 110제곱밀리쯤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잘은 모르지만 납품가가 한 200불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퀄컴이 스마트폰 회사에 파는 가격이 한 200불이라고 해봐요. 예. 근데 여기서 이 200불 중에 한 50% 마진 가져간다고 하죠, 퀄컴이. 예. 그러면 퀄컴 입장에서 요 스냅드래곤 칩, 파운드리 칩이죠. 네. 원가 100 정도 하겠죠. 그 원가 100에 이제 TSMC 매출이라고 해요, 대충. 그 TSMC가 한 그 영업이익을 50% 가까이 낸다고 하면 네. 이 실리콘 찍는데 원가는 한 50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파운드리 첨단 칩 하나 찍는 거. 네. 근데 우리 HBM 하나 팔면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걸로는 500불, 600불 한다고 하잖아요. HBM 요 제품이. 대충 그 정도 된대요. 저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죠. 근데 요 안에 칩이 12개 플러스 1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요 칩의 영업이익률이 50%다, 대충. 그러면 이 칩의 원가 한 300 되겠죠. 요 그 HBM이란 제품의 원가가 300 정도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요 맨 밑에 들어간 파운드리 칩이 혼자 한 50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개에 250을 쓰는 거고. 이 원가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러프하게 일단 숫자를 계산한 건데, 네. 이 정도로 가격이 비싸단 거예요. HBM 원가 300불이라고 하면 D램 12장 가격이 250이고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한 장 가격이 50인 거니까 조금 마진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뭐 이거 12나노 이런 건 꽤 많이 쌀 거예요. 요거 가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이제 값싼 걸 써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자기들 거니까 그냥 쓴 거고. 더 나은 성능으로 하이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네, 그냥 아마 회사가 목표 자체를 이번엔 자존심 회복으로 잡았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죠. 아마 현실적으로는 24년 이럴 때 자기들 코어 제품, 하이닉스에서는 코어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HBM의 모제품이 될 원시 D램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원시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베이스 다이가 좀 효율이 좋아지면은 전체 제품의 효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파운드리 칩을 썼는데 일단 배선이랑 이런 게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이것만으로 되느냐? 사실 삼성이 요번에 발표를 열심히 한 것 중 하나가 이 자체 테스트예요. 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비스트 자체는 사실 i 그 전자 표준에 있는 특별할 건 없는 놈이에요. 뭐 테스트 이름이에요? 빌트인 셀프 테스트란 뜻인데 네. 쉽게 말하면 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칩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칩을 우리가 설계하고 나왔을 때 비스트를 이제 이렇게 켜면은 칩이 우리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코, 입 만져보고 하면서
내 무릎이 부러졌나 아니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동차 시동 걸었을 때 처음에 뭐 이렇게 그렇죠. 띵띵띵띵 하면서 뭐 이렇게 점검하듯이. 그렇죠. 그런 거나 혹은 우리 카센터 가면 뭐 딱 꽂으면 주르륵 돌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게 칩들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 엠비스트, 이 메모리란 뜻이에요, M은. 이 비스트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이 비스트 자체는 딱히 흥미로울 건 없지만 회사가 그 제품 개발하는 기조는 좀 바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 엠비스트란 기능 자체는 말했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냥 칩을 혼자 테스트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제일 문제는 고객 제품이 없을 때 우리 메모리 혹은 우리 SSD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예요. 이게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CPU가 있고 여기 SSD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PU 쪽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SSD를 제어를 하는 거죠. 네. 그 얘가 메모리도 제어할 거고요. 음. 근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SSD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랑 사용할 CPU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요 앞에다가 보통은 이제 CPU를 흉내내는 기계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CPU 아닌데 CPU인 척하는 무언가로 나름 그 SSD가 해야 될 그 작업을 막 보내주고 답변을 받으면서 에러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GPU가 이제 여기 와이스트리트 사무실이고 근데 짬뽕을 여기서 직접 끓일 수 없으니까 이제 짬뽕 배달하고 짬뽕집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 외주를 준다는 거 이거 GPU가 메모리에서 저장하고 값을 불러오는 게 외주예요, 그냥. 예. 근데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얘도 한 1000명 온대 맨날. 그러면 짬뽕집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짬뽕집을 고를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전화해서 짬뽕 시켰더니 짬뽕 잘 왔어. 그러면 이 짬뽕집은 앞으로 믿을 수 있어. 1000그릇 시켜도 되는 곳일까, 이게? 맨날 모르죠. 맨날? 모르죠. 솔직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짬뽕집에다가 요청하면 짬뽕이 도착하면 끝나는데 요 짬뽕집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을 땐 그냥 배달이 오겠지만 짬뽕 끓이다 보면 짬뽕 국물 다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면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내부에서 여러 예외가 터지죠. 그러면 이 짬뽕집은 우리 모르게 그런 문제를 다 처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짬뽕집이 이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들이 한 1시쯤에는 쉬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1시에 짬뽕 1000개 시키면 이제 에러 나겠죠. 승질 내겠죠. 쉬시는 그 승질 나면- 주방장이나 이렇게. 아니 승질은 내도 돼요. 짬뽕 도착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짬뽕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혹은 왔는데 짬뽕이 이제 허옇게 온다든지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도착은 했는데 그 주방장이랑 그쵸. 사장님이랑 싸웠는지는 알 바 아니고. 뭐 그거 알 바 아니 우린 잘 오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 메모리나 어떤 SSD 이런 제품들 만들 때 예. 테스트를 통과한다 아니다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이 GPU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 막 명령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조건들을 막 던져도 아하. 그래 저장 잘 해오냐? 잘 읽히냐? 요거를 보는 과정인 거예요. 짬뽕 1000그릇 중에서 그렇죠. 뭐 300그릇은 뭐 삼선 짬뽕으로 갖다 주고 그쵸. 막 변덕 부리는데 잘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결론만 예를 들면 보겠다. 굉장히 간단한 거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근데 안 왔으면 그건 그냥 망한 짬뽕집이고 네. 이제 이런 GPU들이 이 짬뽕집이 하는 테스트는 굉장히 가혹해요. 비 오는 날에 배달이 잔뜩 밀렸는데 뭐 비는 오는데 습도는 100%고 뭐 빙판도 조금 걸려 있는데 그래도 짬뽕이 오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GPU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3E까지 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발열이 문제네, 뭐 성능이 문제네 계속 탈락을 그쵸. 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였잖아. 그때도 막 미치고 팔짝 뛰었던 게 AMD의 테스트는 다 통과하는데 엔비디아 이거? 건 통과를 못한다.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궁합 문제라는 식으로 밖에선 가지만 예. AMD의 GPU가 HBM을 사용하는 방식, 동작 속도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접근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혹은 칩이 붙어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발열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삼성 HBM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Y스트릿에서만 주문 받는 게 아니고 이 예. 짬뽕집이 딴 데서도 막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짬뽕집은 1000그릇을 시키는 게 아니고 200그릇씩 5번을 시켜요. 1시간에 한 번씩. 예. 그런 건 잘하는데 한 번에 1000그릇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짬뽕 잘 만드는데 저 집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너네는 네.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GPU가 HBM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통과하는데 여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거의 2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됐던 거죠. 뭐 원인 중 하나겠죠, 그건. 왜냐하면 HBM3E를 만드는 그 모제품, 코어 제품이
D램 자체도 하이닉스보다 그 테크가 밀렸으니까 발열 특성 이런 것도 안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설계부터 다시 해서 원C 그래서- 공정에서 나온 네. 걸로 보는 뭐, 포고 HBM3E는 아, 1A를 그대로 쓰는데 아마 마스크를 다 갈았을 거예요. 칩을 전면 재설계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HBM용으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칩을 테스트하려면 제일 어려운 점이 항상 아까 말했던 HBM도 그렇지만 SSD도 그렇고 요거 앞에 붙일 GPU 흉내내는 놈을 뭔가 붙이는 거예요. 옆에 요건 CPU고. 테스트해줄.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그거를 좀 따라해야 그 다음에 고객 GPU에 붙여서 돌려볼 수 있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 SSD 같은 제품이랑 HBM 제품의 차이가 나와요. HBM은 제품 이렇게 딱 만들면요. 여기 붙여야 되는 그 조그만 범프가 10,0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8개씩 붙여야 GPU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 제품 회사에서 나왔는데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10,000개 범프, 네, 요 10,000개 마이크로 돌기 같은 거. 돌기 같은 거. 요거 그 길이도 꽤 8개나 들어간다고요? 요거 6mm, 뭐 11mm 그래요, 요 길이도. 어. 근데 요런 제품을 우리가 대충 연구실에서 납땜해갖고 테스트용으로 HBM 붙여놓고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가짜 GPU 붙여갖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쓸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HBM이라는 게 쓰이는 GPU 제품이 완제품 만들 때 이 파운드리 가져가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로 이렇게 붙이죠, 항상. 네네네. 그래서 그 후공정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것도 그 파운드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GPU랑 HBM3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개발할 때.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저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HBM만 넘겨주면 알아서 TSMC에서 GPU랑 다 인터포저 만들어서 붙여주는 건데. 연결은 해주죠. 근데 이렇게 인터포저 붙여서 뭐 하기 전에 네. 내부에서도 뭔가 테스트하고. 검증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기왕이면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칩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 파워랑 i 표준에 해당하는 핀만 몇 개 꽂아갖고 얘가 자기 스스로 뭘 좀 하면 좋겠잖아요. 이제 그래서 있는 게 엠비스트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요 근데 4나노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요. HBM3 베이스 다이에다가 엠비스트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이스 다이를 이제 메모리에서 자기들 1A 공정을 썼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은 밀도도 훨씬 높아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밑에 공간 남으니까 걷다가 이제 엠비스트를 엄청나게 강화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 하라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 1A에서 진짜 기초적인 거 한번 써보고 읽고 뭐 요런 정도 테스트들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 안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42.19 풀마라톤도 막 뛰어보고 막 더운 날도 뛰어보고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나노 실리콘을 사용한 그 이유 중 하나가 검증력 강화였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실리콘이나 그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사람들 막 DFT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드 포 테스트 해갖고 항상 꿈이죠 이제. 테스트하기 쉬운 설계를 만들어라. 칩을 걷다가도 돈 좀 써라 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조금 반영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HBM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예. 있게. 그래서 삼성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자기들 HBM3E에 비교해서 요 엠비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최종 테스트 하려면 언제나 뭐 GPU를 붙여야 되니까 요 GPU를 붙여놓은 녀석을 사용자가 쓸 때만 했는데 이제 요 GPU 없는 상태에서 HBM에 핀만 몇 개 꽂아도 얘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죠. 물론 고객 환경을 100% 재현할 수는 없어요. 이런 기술로. 예. HBM이 여기 혼자 떨렁 있는 거랑 GPU랑 8개 붙은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쵸, 그쵸.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네요.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끼리 모의고사 그쵸. 자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쵸. 딱 그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모의고사 치는 게 덧셈 곱셈 네 문제 풀어보고 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풀모의고사 돌리는 거죠.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 안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업로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머블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요 안에도 용량 제한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용량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 처음에는 뭐 테스트 몇 개 뭐 예를 들어 한 10개 넣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10개 넣고 요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발력을 높인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고객과 일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늘리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개발 속도 빨라져요. 왜냐하면 아까는 기본적으로 완전 테스트 하려면 HBM이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HBM 붙지 않고 안에 있는 요 엠비스트 컨트롤러가 안에서 패턴 만들어서 D램을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고 싶은 녀석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예를 들면 GPU 같은 애는요.
자기가 이제 받아서 HBM을 테스트하면 그냥 얘는 짬뽕을 시킬 뿐이잖아요. 네네네. 이 내부에서 국물이 다 떨어졌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네. 이 GPU라는 네,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옆집에서 빌려왔는지 뭐 알 거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받아서 HBM 받아서 자기 제품에 테스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돌리다 보면 확률적으로 요 디램 안에서도 우연히 겹쳐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짬뽕을 맨날 1000그릇씩 시키다 보면 뭐 짬뽕 그 육수값이 비싸진 날, 가스 안 들어오는 날 이런 날이 한 번씩 걸릴 거잖아요. 네.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이 엔비스트로 안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아예 그런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겠죠, 안에서. 예를 들면 요 디램에서 특정 부분만 막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얘는. 요 비스트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HBM의 디램을 다 보고 있는 제품이니까.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스트가 뭔가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네. 가혹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고객사가 요구할 것까지 다 미리미리 모의고사를 다 봐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것도 그 안에서 이미 칩 설계 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추가 문제는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신종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요즘에. 그게 HBM3 때는 그런 게 많았죠. 그때는 아마 저도 이제 이 제품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용량도 작고 그러니까 이미 그 칩에다가 테스트 패턴을 다 박아 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에 쉽게 말하면 HBM3 이 베이스 다이가 있으면요. 네. 여기 안에 실제 실리콘을 테스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HBM4는 제가 잘 이해했다고 하면요. 요 안에다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 시나리오 업로드 하면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HBM 칩 안에서. AI처럼요? AI처럼은 아니고 AP 같은 거에 가까울 거예요. AP는 아니고 컨트롤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1000개 테스트 돌리고 싶다고 하면 여기 테스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AP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유연성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사실 얘도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엔비스트를 강화하면은 테스트 돌리는 사람들이 욕심이 늘어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한번 재미를 보면은 계속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램에 모두 되게 해줘요. 모두 그러니까 되게 그 해줘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HBM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고객사에 가서 발견할 만한 문제를 이거 네. 고객에게 인터포저 붙이기 전에 패키지 혼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게 기존처럼 엔비스트 테스트가 박혀 있지 않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 노하우 쌓아갖고 테스트 돌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문제 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50개 찾았고 AMD 10개 찾았고 하면은 다음 제품에 또 하면 되죠. 왜냐하면 발생했던 문제 또 발생하면 바보잖아요. 그거. 근데 저게 하이닉스가 기존에 하이닉스 거에도 그러면 엔비스트 다들 셀프 테스트는 다 있을 건데 다 삼성은 있죠. 그 전 세대보다 그걸 100배 넓혔다라는데 그렇죠. 그거 파운드리 칩을 장점이 있는 쓰니까 할 거고. 수 있는 거예요.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네. 자체 칩, 그 디램에서 했던 거 기준으로 용량이 100배 가까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융통성도 훨씬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엔비스트 테스트가 짬뽕 한 그릇 주문해보기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 특정 상황에 짬뽕 시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데에도 어떻게 보면은 첨단 칩을 썼다라는 건 좀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좀 아깝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덕분에 제품을 확 땡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스트 같은 거 하는 공간은요, 제품 완성되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테스트용이잖아요. 아하. 완제품 들어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하. 거기 가서는 그냥 놀아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고객이랑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냐에 달랐는데 우리 자동차 조수석 있잖아요. 예. 조수석엔 사람이 앉지만 사실 조수석에 뭐 우리 짐을 놓을 수도 있고 그쵸. 카센터 가방 가면은 놓고. 정비도구 올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스트 같은 걸로 좀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고객들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이제, 야, 알았어. 너네 짬뽕 1000그릇 잘 갖다 주는 거 알겠으니까 빼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 넣자. 그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GPU랑 HBM 합쳐놨는데 뻗었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뭐가 잘못인지 몰라 이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벽돌이 됐어요, GPU가. 난 GPU를 만들었는데 벽돌로 변한 거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예요? 당황이죠. 일단 당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는 최종 제품의 책임자로서 이거 디버깅 해야 돼요. FA를 하려면 어떤 제품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예. 그러면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GPU 버그일 수도 있고, 패키징 하다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이런 비스트 같은 거 시나리오가 좀 많으면요.
메모리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아마 좀 스크리닝하기 편해질 거예요. 아하. 우리- 저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예요. 뭐 물론 100%는 없지만 언제나. 그러니까 요런 녀석들 중에 뭔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죠. 근데 요 스크리닝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일하는 엔지니어가 이거 뭔가 새로운 기능 들어간 거 알고만 물어보겠죠. 그때 되면. 예전에 삼성전자도 그런 노이즈 살짝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칩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고 고객사 문제다. 예,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더 노이즈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항상 이게 첨단 IT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GPU 전개하고 나면 나중에는 AI가 버그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AI는 버그 없는데 막 NV 링크 문제가 나기도 하고 뜬금없이 메모리에 그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궁합이 안 맞다. 막 이렇게 퉁쳤던 근데 건데. 우리 그걸 퉁치는 건데 사실 열어놓고 보면 문제 생기면 항상 원인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엠비스트 같은 걸 미리 박아 넣어서 네.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변명의 여지 없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뭐 블랙박스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기록. 어떻게 보면 누구 좀- 책임인지 바로 나눠주는. 네네네. 재밌어요. 이게 말했지만 비스트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데 굉장히 이거를 유연하게 만들려고 베이스 다이 썼다는 거를 전 좀 중요한 그 기조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뭐 제가 거기 다니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요런 거랑 좀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맨비스트를 한 게 아니고 그것과 동일한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달성하려는 일들을 해왔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금 공감이 됩니다. 검증 쪽에 계실 때는 그렇죠. 검증. 검증을 위해 개발하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셨었으니 저게 더 관심이 갔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설레죠. 하이닉스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너는 이거 왜 안 했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디램 동료는 별로 없으니까. 아. 아니, 왜냐면 어디였다요? SSD, 낸드 이런 거 하는 데는요. 아. 요 엠비스트란 게 없어도 이미 그런 기조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이 제품 합쳐갖고 뭔가 검증하는 레벨은 SSD나 뭐 UFS 그런 낸드 플래시 쪽 저장소가 HBM D램보다 많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거든요. SSD는 호환성도 엄청 타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진화가 돼 있어요. 개발이.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256기가짜리 SSD 네. 그 옛날 말로 따지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네. 거 사도 256기가가 아니라 사실상 뭐 230몇 그렇죠. 기가밖에 예. 안 되는 게 그 나머지가 뭐 컨트롤러랑 뭐 맞아요. 검증 그게 잡아먹는 거라면서요. 예비 공간이랑 예. 요 컨트롤러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일도 기록해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 블럭들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용량을 좀 잡아먹어요. 저 어릴 적에는 분명히 64메가짜리 샀는데 네. 뭐 58메가 있고 이래서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플래시는 다 그래요. 그런 공간 필요한 건 진짜 네.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너무 굳어서. 그러니까 이게 짬뽕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짬뽕집 중에도 일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짬뽕집 같은 게 이제 SSD야. 오늘 저녁은 짬뽕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도 천그릇. 짬뽕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다 이건 뭐 이런 짬뽕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어쩌다 이런 그 비유가 떠올랐는지 뭐야. 하여튼 짬뽕이네. 분명히 그런 댓글 달릴 네. 거야. 도대체 짬뽕 얘기를 몇 번을 하고. 맞아. 메모리 그 HBM 그룹보다 그러니까 짬뽕이 메모리- 많이 나왔어 오늘. 이거 HBM4 뭐 베이스 다이나 하나도 안 되고 다 짬뽕만 남았어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베이스 다이에 제가 뭔가 프로그래머블 엠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린 거예요. 테스트 시나리오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베이스 다이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조그만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 이 비스트 돌리는데 옆에 암 코어 같은 거, 암 조그만 거 하나 달면요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거든요. 요런 ARM 설계. 예, 요런데 암 코어 하나씩 들어가면 좋아 죽을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해보면. 왜냐하면 요 자체가 조그만 컴퓨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돌릴 수 있는 테스트도 엄청 복잡해지고, 베이스 다이에다가 예, 하고 싶은 거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넣으면 뭐 테스트로만 쓰는 거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 엠비스트를 구동하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베이스 다이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D램 칩도 제어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엠비스트 공간은 아까 말했던 자동차 조수석처럼 꼭 엠비스트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고객사 커스텀으로도 커스텀 제품 만들 때도 쓸 수는 있죠, 이론상. 왜냐하면 그거 결국 데이터 써지는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그 암 조그만 거 달고 엔비디아만 접근할 수 있는 막 코드 같은 거 만들면은 엔비디아가 요 D램을 직접 제어하게도 해줄 수 있어요. 전압이나 속도 이런 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비스트용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요 공간을 통해서 커스텀 HBM 중에 좀 직접 계산하지는 않지만 특성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고객 맞춤 HBM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는 통계 같은 건 뽑아볼 수 있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 D램 다이 12개별로 접근한 횟수나 이런 거는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화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 다루는 장기 거예요. 계약 그 얘기인가요? 네, 장기 계약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파운드리랑 메모리 비교하면 메모리는 가격이 확확 변하고 파운드리는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쇼티지가 많이 오면서 이제 D램 산업도 점점 파운드리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물 생산처럼 그리고 3개월 네. 뭐 6개월 단위 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총에서도 전영현 부회장이 장기 계약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장기 이야기했더라고요. 계약은 기존보다는 훨씬 예속하는 파워는 강한데 수년간의 계약으로. 그게 정말로 앞으로 이 산업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거냐 이런 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오래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네. TSMC랑 장기 계약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 네. 퀄컴이나 인텔 이런 데가 왜 장기 계약하냐 뭐 결론부터 말하면 공장 짓는 시간보다 칩 설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가 더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가 공정 개발을 얼마 이상 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공장 확장하는데 1년 2년이면 확장을 해요. 근데 칩 설계는 3년씩 합니다. 보통. AP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인텔이 그 10나노 공정 망했을 때 10나노 제품 원래 설계를 14나노로 백포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들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요. 우리 2년 걸렸다. 예. 있는 설계를 10나노에서 14나노 옛날 걸로 고치는데 2년 걸렸다라고 했어요. 옛날 걸로 돌아가는데 2년이요? 그러니까 이미 10나노용으로 만든 설계가 요 P12740 공정, 인텔 공정이 이제 망한 거죠. 네. 그럼 설계를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설계를 14나노에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백포팅을 한 거예요. 이제 옛날 제조에서 이 설계를 쓰려고 설계 고친 거죠. 예. 쉽게 말하면 10나노용으로 이미 있는 설계를 고치는데 2년 걸렸어요. 설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뭐 이런 거 의견에 가깝지만 파운드리가 장기 계약을 가고 안정적인 계약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객이 있는 설계 고치는 것도 2년이잖아요. 네. 그럼 파운드리 이거 바꿔갖고 또 할 거예요 이거? 이거 10나노에서 14나노로 가는 것도 파운드리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공장이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자사 공장, 뭐 옛날 공장이 아니라 자사 공장으로 바꾸는데 2년 걸리면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옮길 거냐 이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파운드리 장기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고객이 TSMC가 만든다는 그 소자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IP를 만들기 때문인 거야. 그 3년 걸린다고 하면 3년 공친 거잖아요. TSMC랑 네네. 안 하면. 네네. 그 장기 계약해야죠. 그러면. 기다려달라고. 그 TSMC가 조금 안 돼도 2년 동안 옮길 거예요. 옆 회사로. 특히나 옮겨야 되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면 조금 망설일만 하죠. 삼성에서 TSMC로 옮긴 거면 몰라도. 그래서 장기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넣어놓은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여기. 그러니까 라인 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기로 했으면 TSMC가 한 번씩 실수를 해도 묻고 가야죠. 이 긴 시간을 또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파운드리의 특장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인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뉴스 중에 뭐 공동 출자한 메모리 팹을 지으면 안정적이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돈 투자 받아서 공장 짓지 않죠. 그래도 장기 계약하죠. 결국 이 파운드리를 통해 제품 만드는 팹리스의 업무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메모리는 장기 계약이 되겠느냐? 사실 지금 장기 계약을 해놔도 그래서 좀 안정성은 생기겠지만 이제 의견이죠 이건. 그래도 저는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황과 불황 그 사이클에서.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도 고객이 뭐 하는지는 알죠. 네네. 고객도 메모리를 만들 줄 모르는 거지 메모리 만들어지고 공장 지어지면 얼마나 나오는지 뻔히 알죠. 예를 들면 고객이 장기 계약을 했는데 구글이 내가 그래서 연 제품 100개 정도를 팔려고 메모리를 샀는데 4년 동안 50밖에 안 팔렸어 메모리 제품이. 재고가 남죠. 근데 삼성전자가 구글 매출이나 얘들 비주 보면 메모리 다 못 쓰고 있는 게 뻔히 보여. 그래도 일단 다 팔고 심하이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린 계약했으니까 니들 다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재고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4년간 연 100씩 400을 샀는데 재고가 200이나 남았어요. 그럼 구글이 차기 제품 만들 때 메모리 못 쓰려고 할까요? 재고. 남은 재고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있던 것부터 쏘아야죠. 그러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이미 지어놓은 공장의 생산량은 쭉 가다가 계약 끝나면 갑자기 빵으로 딱 떨어지는 거 이거 맞을까요? 안 맞죠, 그것도. 그렇게 운영하는 딜레마네. 것도 뭔가 이상하죠. 네. 이제 옛날보다는 예속성이 있겠지만 뭐 계속 맞은 의견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요런 꼴이 이제 고객한테서 보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이 계약 억지로 다 팔기보다는 자기들 공장 가동률 줄이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번 사이클. 예. 4년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동률 빵프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바엔 고객이 지금 비즈하는 거 안 좋은 거 보이면
고객 자기들 공장 가동률 줄이고 그 공장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선택이죠. 왜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커머디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객이 심지어 이런 장기 계약을 구글이 하이닉스랑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종류가 같으면 자기 제품에 삼성 쓰던 거 하이닉스 바꿔 껴도 돼요. 그렇죠. 구글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요 위에 있는 AP는 어때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예를 들어 엘리트를 쓰기로 했는데 엘리트 늦게 나오네 스마트폰 회사한테 가서 야 니들 이거 스냅드래곤 엘리트 말고 그 전세대 써라 그러면 난리 나죠. 고객이. 안 되죠. 그냥 메모리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끼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사이클을 이 정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그런 제품인 거예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진짜 파운드리처럼 사이클 없는 제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파운드리처럼 고객이 IP에 잔뜩 개입을 해야죠. HBM처럼. HBM보다도. HBM도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이 다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다 만들긴 하는데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구사항이란 게 그것도 비교적 장기 계약이고. 근데 그 요구사항이란 건 사실 속도나 이런 거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재고 많이 남으면은 차기 제품 한번 울고 먹어도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거 뭐 하이닉스 HBM으로 바꿔도 뭐 속도만 조절하고 뭐만 좀 맞추면 쓸 수 있죠. 하이닉스나 뭐 삼성, 뭐 옛날 삼성 HBM3가 테스트 통과한다는 게 칩 자체가 붙으면 동작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속도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뻗는 거지. 조금 속도 낮추고 최적화하면은 돌아가는 수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HBM이 기존보다는 고객 맞춤형이긴 해도 예. 기본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GPU 있으면 여기 삼성 거 들어갔으면 하이닉스 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면. 그러네요. 표준 제품이니까 기본적으로. D램이랑 똑같이 표준 네, 제품. 결국 그 제덱 스펙 따라가는 아, JESD 얼마 뭐 하여튼 표준 제품이니까 바꿀 수는 있는 거야. 그 뭐 표준 뭐 하는 협회.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HBM에 아예 그 베이스 다이에 고객 실리콘, 고객이 자기들 설계를 다 짱박아 놓은 거야. 이 설계의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예를 들면 하이닉스랑 같이 만든 요 설계가 없으면 GPU가 안 돌아간다. 이런 레벨이면 어떨까요? 딱 하나만 써야죠 그것만. 그러면 장기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가 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기 계약으로 가려면 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고객이랑 나누고 설계도 같이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항상 설계하는 회사가 많이 뜯어갈 수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죠. 엔비디아가 TSMC보다 돈 많이 벌죠. 근데 엔비디아가 TSMC 생산량의 10%나 쓸까요? 안 되나요? 훨씬 많이 쓰는 거 아니었어요? TSMC는 뭐 1년에 실리콘을 거의 뭐 한 달에 뭐 100만 장 단위로 쓸 거야 아마. 첨단 공정이 뭐 15만 장 단위로 있고 보통 3나노 이런 거 15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합치면 월 100만 장씩은 만들 거예요. 모든 테크 합쳐서. 근데 엔비디아는 그만큼 못 쓰죠. 그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일 때도 전체의 뭐 매출의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체 라인에. 네. 근데 그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고객들이 TSMC보다 순이익이 더 크죠. 무슨 의미? 이게 설계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칩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찍는 거는 되게 작은 비용, 부가가치 엄청 크고. 그러니까 제조와 설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고 네. 기존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생산 설계 없이 생산 장비 없이 네. 라인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주조환호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거고. 메모리 회사도 HBM4 안에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에 설계 IP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 그러면 HBM 제품 가격에서 얘들이 요구하는 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설계가 가장 귀중하니까 반도체 산업에선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무엇이냐? 설계다. 대신 그렇게 부가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고객이 락인되는 거죠. 이 안에. 진짜 의미로 파운드리처럼 돌아가려면 파운드리랑 비슷하게 이제 설계한 회사의 이익은 설계 회사가 가져가게 냅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한 거죠. 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고객을 락인시켜야 우리 반도체 산업, 메모리 산업이 파운드리처럼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딱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더 이제 고객의 어떤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고객이 조금씩 제품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 설계 회사가 파운드리한테 설계 맡기는 레벨로 오지는 못했으니까 아직. 설계 회사랑 파운드리 그래서 못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설계 회사가 옮긴다는 선택 자체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하지만 D램 제품을 한 번 더 쓰는 선택이나 하이닉스 HBM을 삼성 HBM으로 바꾸는 거 혹은 그 반대로 바꾸는 건 가능은 하다. 테스트가 힘들긴 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찍는 설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계약이 당장 뭐 추진은 하고 있다라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거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향후에 만약에 고객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네. 지금 맺는 장기 계약도 나중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 그래요. 그러면 뭐 물량이라도 가져가 주세요. 가격 낮춰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가격만 맞춰주세요. 물량은 줄여드릴게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이게 아예 CPU나 GPU처럼 완전 맞춤형 그렇게 갈 필요도 사실은 있다. 그런 제품이 생기면 걔네들은 생산이 유지되는 거죠. 없으면 고객이 죽잖아요, 그건.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그런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너무 미래 일이니까 저도 100% 말할 수는 아까 말했던 엠비스트도 그렇게 해서 커스텀이 될 거냐. 정말 그 정도로 다채롭게 쓰고 오픈할 거냐. 네. 그런 건 이제 삼성전자 선택이긴 하죠. HBM 얘기들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주제들을 요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한번 공유해 보려고 나온 거, 이 부분은. 이 산업에 되게 독특한 측면이 많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좀 고정 계약이 될 거냐, 그런 움직임에 조금씩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까 그 말한 방향으로 또 가기는 가야 되고. 계약 형태도 그렇고 HBM이 뭐 비스트로 테스트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검증할 때 점점 많은 요소 기술을 결합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게 어디 문제가 생겼지? 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런 제품은 문제가 터진 거랑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GPU 그래요? 문제인데 메모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메모리 문제를 GPU가 워커라운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건 신기하네요. 오늘 진짜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뭘 들었는지는 알겠는데 계속 짬뽕 네. 생각은 나고요. MPU, LPU 이 개념도 그렇고 HBM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역전 말로 홈런을 치었던 진짜 배경도 몰랐던 걸 또 알게 됐고요. 또 이제 장기 계약, 메모리도 과연 파운드리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사실 뭐 원가가 하이닉스보다 좋긴 힘들겠죠, 이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자사 실리콘이라고 해도 파운드리 제품 비싸다고 했잖아요. 대충 면적당 가격이 뭐 몇 배 되던데, 사나노가. 얼추 계산해보면. 그럼 당연히 원가는 더 높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원가엔 반영이 되는데 회사가 그거를 알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 아까 베이스 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12나노가 아니라 4나노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원가가 낮아진다, 수율이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베이스 다이는 미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해서 원가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D램 원가가 좋아진다는 의미는요. 네. 면적당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다이는 그렇죠. 물리적인 크기가 이미 표준에 정해져 있어요. 아하. 무조건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베이스 다이가 이만하면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을 그러면은 미세화해서 아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격을 더 내 마음대로 넓혔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미세 공정이 싸진다는 게 네. 같은 크기 칩 만드는 건 비싸져요. 미세 공정 가면. 근데 비싸졌지만 소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면적당가 20% 올랐는데 소자가 50% 들어가면 30% 아낀 거잖아요. 네. 근데 베이스 다이를 만든다는 건 면적을 픽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높아지지만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기조를 따라가면.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베이스 다이에 계속 최첨단 공정을 쓰려고 하면요. 뭔 기능을 넣을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넣은 12나노에서 한 4나노 넘어가면 그 전압 개선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근데 파운드리도 이제 기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4나노에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넘어가면 생각보다 구동전압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4나노에서 3나노, 2나노 넘어갈 때 전력을 절약하고 그런 건요. 좀 그 설계 회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파운드리가 배선 개선하고 공정 개선하면 다 좋아졌는데 지금은 설계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쓰면 12나노에서 4나노 넘어갈 때만큼의 개선을 4에서 2나노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엔 12나노, 4나노 딸깍하면 좋아지던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진짜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게 거의 뭐 1시간 50분? 그렇죠. 2시간 가까이 항상 강의를 이만큼 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베이스 다이 뭐 이런 데 남는 면적이 있다면 와이스트릿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도 좀 넣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눌러주시고 그만한 면적은 안 될까요? 그거 뭐 해봤자 뭐 메가바이트 다니겠죠, 그거.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또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정인성 작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